네,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어쨌든 지금 탄소 중립 얘기가 되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관련한 여러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저는 탄소세 문제라고 보고, 그간 뭐 사실 탄소세가 국내에서 얘기된 지는 제가 본 걸로만 해도 10년 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다양한 학계의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탄소세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탄소세를 둘러싼 숨어있는 쟁점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잠깐 발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할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초안으로 제가 이제 발제문을 받아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하게도 계속 탄소세가 도입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탄소세가 저는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어쨌든 그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냥 현재 탄소 가격은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고, 사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전기의 40%가 다 석탄 화력 발전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연료와 다르게 특히 수송용 연료의 경우에는 우리 쓰고 있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유류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세금으로 이미 다 납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 중에 절반 이상이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석연료가 많이 나오는 석탄 화력발전소용 연료의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맞지 않고 각각의 연료원별로 수송용, 산업용, 발전용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이제 집에서 쓰는 난방용 이런 이제 연료원별로 이제 지금까지의 에너지 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논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산업을 키우고 그 대신 이제 수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억제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일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1년에 한 14조에서 15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7, 80%가 대부분 도로를 신규로 건설하거나 내지는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목표와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은 양의 도로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를 그렇게 많이 유지 보수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로 일몰하는 것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저기 금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초안을 봤었는데요. 초안에서 잠깐 의아했던 것은 지금 이제 최종 발표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과세 방식과 관련해서 탄소에 그러니까 연료에 직접 부과하지 않고 탄소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그거는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최종 발표문에 빠져버려서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탄소세는 쉬운 거죠. 탄소에 그냥 부과하는 겁니다. 그냥 연료에 부과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건 대표적으로 지금 겨울철에 우리 매일 먹는 채소류인데요. 우리 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름 떼 가지고 오이나 채소류를 다 먹고 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그게 좀 더 면세거든요. 이게 농업용으로 쓰이는 기름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여기에 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먹는 여러 가지 식료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 적정을 다시 탄소 배당을 통해서 환급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맞추자는 것이 원래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다 라벨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탄소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현재의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과금 시스템이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거는 사치제다 내지는 이건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송용 연료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저는 확대하는 것이 특히나 석탄화력을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발전용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을 중심으로 그다음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두 가지 연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 탄소세가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얘기들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연료별로 석유에 얼마, 석탄에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세율 표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연료의 용도별로 그 세율이 다 구분돼서 나오는 그런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연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국내 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석탄 광산들 그리고 이제 국내 탄은 대부분은 현재 집에서 쓰는 소위 얘기 난방용으로 연탄으로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과세하고 대신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지원책들을 펼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당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하고요. 하지만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현물로 지급할 것이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탄소세를 원래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이제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즉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현금으로 100% 풀려졌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좀 전통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제 탄소 배당의 구체적인 양태들, 형태를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탄소세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금 형태로 만드는 것은 조금 뭐 실무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기금 형태로 갔을 때 과연 이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배당에 부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당의 규모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배당할 것이냐, 100%다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저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이것이 이제 탄소 배당으로 돌아가서 환급돼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내는 탄소세의 실제 비용보다 한 수배 이상 많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동차가 없어도 내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름이나 석탄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탄소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간접세적 형태로 해서 탄소세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탄소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탄소 배당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탄소세와 관련해서 이게 탄소 기본소득 이렇게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걱정되는 면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태양광 뭐 태양광 배당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사라질 세입니다. 탄소를 쓰지 않으면 탄소세를 더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종국에는 결국 일몰될 겁니다. 이게 멀리 본다면은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2050년도 탄소 중립이 되면은 이제 일몰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 분야의 그 탈탄소화 진행 중에서 사실 전력 분야하고 수송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는 탈탄소화가 이루어지기 더 쉬운 분야입니다. 이미 대안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수송이나 전력 부분이 더 쉽고 이게 사실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실제로 하려면 2030년도 중반 정도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 분야에 이제
이 탄소 배출이 나오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탄소세는 2030년도 중후반, 늦어도 40년도 정도에는 더 이상 세를 거두기 힘든 상태가 아마 될 거다. 석유 쪽은 일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석유도 사실은 수송 분야가 빠르게 전환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탄소세를 거둘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후에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과 고민들이 이후에 추가 논의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고 이제 세율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 적극 동의하고요. 핵연료세 부분도 뭐 당연히 그거는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조금 고민했었던 거랑 약간 제가 고민했었던 건 다른 것은 이제 그동안 많은 좀 고민들은 핵연료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핵발전소 소재의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해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핵연료세가 부과됐던 거고요. 반면 지금 제안을 해주신 거는 1kWh당 전력 생산에다 부과하는 그런 형태의 세금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역 에너지 지역 자원 시설세라 그래서 1kWh당 몇 원씩 거두는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거를 그냥 약간 더 늘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어떤 핵연료 핵발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핵발전이 점점 이제 폐쇄되는 추세로 가게 되면은 실제 핵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전력 생산으로만 매기게 된다면은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제 그런 정도의 과세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토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후에 이 조세 저항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그리고 특히 소위 진보 정당이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단의 설계도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어찌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지금 이제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금만 2조에서 3조 가까운 돈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으로 연탄도 지금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 탄소 배당 논의에서 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언제 어떻게 철폐하고 그거만큼의 탄소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당연히 배당이 되져야겠죠. 이런 논의들이 이게 좀 집중적으로 돼야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내년부터는 여기에 저도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것도 굉장히 저항이 클 텐데요. 보조금을 받던 걸 끊어버리는 건 저항이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년 가까이 이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은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2001년도에 당시 세금 대비 올라간 거를 지금 20년째 보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정책들이 과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들, 뭐 탄소 중립이든 조세에서의 형평성 문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린 뉴딜 정책에서 탄소세가 주요 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 회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탄소세는 정확하게는 이제 불평등, 즉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측면에서 쓰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차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회계로 하고 사실은 집중적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탄소세가 쓰여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실 기본적인 토대로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내년도 연말에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몰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더 본격적인 논의들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네, 이 배당을 현물과 현금 중에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좀 고민이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탄소 배당의 규모로 한 3분의 2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탄소 기본소득, 그러니까 종국에는 사라질 세원인 탄소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따 추후에 또 논의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탄소 라벨링 제도 같은 경우는 금민 소장님이 발제하실 때 그 PPT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따가 추후에 좀 더 논의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민 소장님 발제를 요약을 안 했는데요. 탈탄소 관련된 전 세계의 흐름과 한국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탄소세 관련된 개요와 탄소 배당 도입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율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배당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신 이현석 정책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마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현석 위원님 논평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 그러면은 탄소 라벨링 제도로 활용한 정가정 계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상 상태죠. 그리고 전 탄소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탄소세와 배출권 관리제를 비교할 때 탄소세의 장점은 무임승차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너지원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국가 배출 개수를 곱해가지고서는 탄소세화했을 때 그래서 에너지세의 들쭉날쭉한 이 성격을 배출량으로 정돈한 거겠죠. 그랬을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 에너지 분야가 배출량이 86.8% 정도 됩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원천세로 해도. 그래서 저도 원천세로 하는 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14%,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공정의 7.9%, 그다음에 재처리의 2.4%의 이 배출량이 있는데 이것까지 규율하려면 정가정 계산이 사실은 맞다. 그리고 정가정 계산할 경우에 100%가 반영되죠. 그래서 최종 소비 가격에도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세 취지를 가장 살린 거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죠. 그래서 어쨌건 그러나 과연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배출하는지 아는 게 그린 뉴딜이건 탄소세건 이게 먼저 이 측정, 모든 것은 측정이 기초죠. 이 측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입법화한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면 됩니다. 원천세를 계산하는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 정가정 계산을 위한 어떤 측정 방법을 마련한다. 이렇게 환경부가 이렇게 한다 하면 되겠죠. 어쨌건 저는 탄소세 취지에 있어서 무임승차가 없으려고 하면 정가정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한국의 경우 이게 사실은 뭐 제조가 너무 전기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데 86.8%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만큼 원천세로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정가정 계산 아니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는 것. 아까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료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건 원천세인데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현물과 현금 있잖아요. 사실 스위스가 67%를 현금 배당하는데 나머지 이제 33% 어디에 쓰냐면은 그 중에 대다수가 개인용 건물의 주택의 그 난방 개선이라든지 주택 개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금에 일부 넣습니다. 그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전환 기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67%를 현금 배당하고 나머지 한 20%는 사실 현물 배당하는 거예요. 스위스가 많이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집 가진 사람이 있고 집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즉 현물 배당이라는 게 이게 다른 어떤 사회적 사실과 이게 한국 50%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회이고 현물로 배당한다 그럴 때 그것을 무상 에너지로 배당하는 거, 뭐 전기 어디까지 사용하는 건 무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절감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 절감 사업의 투자는 뭐 제가 여기서 데이비드 하비를 인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역시 역진적인 효과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핵 발전 위험세라고 저는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건 발전량에 대해서 부과해서 발전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 핵 연료세죠. 연료에 부과하는 건데 저는 핵발전에 대한 어떤 제1대책은 직접 규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세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규제, 즉 탈핵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직접 규제하는 거다. 이건.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핵 발전 위험세를 얘기하고 거기서 발전 차액만큼 과세해야 된다는 것은 쓸데없이 탄소세 도입의 결과 핵 발전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발전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핵 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 프로세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빨리 폐로하고 등등 어떤 이 규제, 직접 규제 정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 또 저 역시 이걸 아차했구나. 뭐 부수제도, 여타제도와의 보완관계에서 좀 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이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처리 문제, 이 부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앞으로 페이퍼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부분 인용을 하면서 뭐 어디 쓰신 글이 있으면은 이현석 2020 이렇게 좀 인용을, 화석연료 보조금 사건 문제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탄소 배당을 100% 하자고 주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액 탄소 배당하자고 주장한 거고, 몇 프로는 배당하고 몇 프로는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쓰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배당, 즉 제가 부록에 쓴 그 경제학자 성명, 미국 경제학자 성명의 취지에 맞게 전액 모든 미국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배당하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 지금 걷고 있는 세수가 있잖아요. 15조죠. 내년 연말까지 15조 거치는 겁니다. 이 15조라도 에너지 전환 기금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몰 또 유예하려고 그러려면은 그 15조는 계속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저기 도입 모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전환 기금은 에너지세로 하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내고 있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신설되는 세금인 탄소세는 전액 배당해야 이 탄소세 취지에 맞다, 탄소세 취지에 맞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